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평화와 사랑을 한껏 느껴야 하는데 어제 일어난 제천의 화재 사건 때문에 온 국민의 마음은 슬픕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가 다시 재발한 건데요. 제가 다시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번 사건 역시 인재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드라이비트 소재가 문제라는 건데요. 2015년 1월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다쳤던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 때도 이 불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인 드라이비트 탓에 불이 급속하게 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물에 대한 특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이 인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자, 잠시 후 1부 뉴스 브리핑과 그리고 2부에서 이번 제천 화재의 원인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피해를 입게 됐는지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또 국민의당이 다음 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중진들은 여전히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른정당이 아닌 민주당과의 연대를 주장했던 국민의당 내 동교동계는 현 사태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잠시 후 1부에서 국민의당 정대철 상임고문으로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3부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두 분이죠.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정치권의 이슈 생생히 분석해보겠습니다. 12월 22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서 29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을 당하는 정말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자, 이 사망한 29명 가운데 20명은 2층 목욕탕에서 지금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네, 2층 여자 목욕탕이죠. 네. 네, 다들 그 여자분들이었습니다. 여성분들이었는데요. 네, 그 29명이 목숨을 잃고 29명이 이제 부상을 당한 이번 참사는 그 2008년 경기도 이천 냉동사고, 냉동창고 이제 화재 때였죠. 그때 이제 40명이 그 사망한 이후에 그 9년 만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화재 참사이기도 합니다. 예. 어제 오후 3시 53분께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이 충북 제천시 하수동에 있는 그 스포츠센터 그 두선 스포츠리움 1층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이제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층 그 천장 부분에서 불길이 시작됐다, 이제 이런 목격자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불은 그 삽시간에 이제 9층 빌딩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이 발화 지점이 바로 이제 그 2층 여성 목욕탕 그 바로 아래쪽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 필로티 구조인가 또 그것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기 2층 여성 목욕탕에서 그 숨진 분들은 거의 다 이제 그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 하나는 또 이제 그 목욕탕의 그 자동문이 이 버튼식인데 이게 아주 손톱만한 크기의 그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 구조여서 이 화재가 난 상태에서 그 연기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이제 출구를 찾기 힘들었던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추정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화재가 나면은 자동문과 같이 전기로 또 이 작동하는 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또 그 안 자체가 좀 미로 구조여가지고, 네, 이 사실은 이제 화재 발생 사실을 그 알아채고 나오기에는 굉장히 좀
늦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구조였다고 하죠. 글쎄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2부에 이 한국방재학 회장을 역임하셨던 이 정상만 교수와 또 저희가 얘기를 한번 나눠볼 네. 텐데요. 아, 참. 그러게 말이죠. 비극적인 또 이런 일이 일입니다. 발생을 해서. 예. 자, 그리고, 미국이 유엔에서 새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부결이 한번 됐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새로운 이제 그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거든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대북 결의안이라 아니라 예루살렘 결의안 말씀하신 거죠. 예루살렘 결의안은 이제 부결이 됐고요. 예. 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데요. 미국이 그 안보리의 그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르면 현지 시각으로 그 22일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시각으로는 한 내일 새벽쯤 이제 그 피결하는 방안을 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새 결의안은 그 연간 그 200만 배럴로 그 제한된 대북 석유 정제품 공급을 더욱 줄이는 방안이 이제 골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새 대북 제재 그 결의안 초안은 예. 이 대북 석유 정제품 공급을 거의 그 90% 정도 그 차단을 하고 해외에 파견된 그 북한 노동자들을 그 12개월 이내에 그 귀환시키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북한 그 정권의 그 생명줄로 꼽히는 원유 공급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안보리 초안이 중국과의 그 조율을 거쳐서 나왔느냐? 예. 이제 이게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죠. 그리고 제가 먼저 얘기했던 그 예루살렘 결의안 이거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미국이 뭐 어떤 나라가 찬성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그랬는데도 부결이 됐어요. 예. 네, 안보리에서 이제 부결이 됐고, 네, 유엔 총회에서는 이제 압도적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제 얘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가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이 결의안은 그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 그 수도로 그 선언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이 정면 반박하는 내용인데요. 이 비슷한 내용의 그 안전보장에서의 그 결의안이 그 미국의 그 거부권으로 지금 무산이 되자 유엔 총회로 이제 곧바로 이를 이제 가져가는 것이죠.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그 돈을 받는 나라들이 안보리에서 우리에 맞서 이 유엔 총회에서 우리에 맞서 그 표를 던지려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돈을 아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노골적으로 좀 위협하기도 했고요. 예. 그러나 그 결의안은 유엔 총회에서 그 128개국의 그 찬성으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반대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 9개국에 불과했고요. 이 35개국은 이제 기권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그 일본도 그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이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각국 역시 그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예. 미국은 그 찬성하는 나라의 그 명단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던 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그 미국 대사 어제 그 유엔 총회장에서 미국은 이날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그 회원국들을 좀 압박을 했지만 그러나 별로 효과를 본 것 같지는 않죠. 뭐 온두라스, 미국 몇 나라만 이 유엔 총회 이 결의안에 대해서 미국 측 입장을 손을 들어주고 대부분은 다 반대라고.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미국하고 가까운 나라도 다 찬성을 한 거죠. 예, 찬성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국민의당이 어제 당무회를 열고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 실시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통합 반대파는 전당원 투표 보이콧을 선언하고 전당대회도 저지하겠다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결별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많죠. 근데 결별하려면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서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쉽지 않죠. 네. 어제 오후에 열린 그 당무위원회에서는 그 바른정당과의 그 통합 찬반 여부를 묻는 그 전당원 투표 개최 안건을 이제 제적의원 그 79명 가운데 48명이 참석을 해서 찬성 45표로 이제 그 가결을 시켰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당은 그 27일과 28일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K보팅을 이용한 그 온라인 투표를 실시를 하고 29일과 30일에는 그 ARS 투표를 이제 진행한 뒤에 31일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날이죠. 이제 그 최종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것이 계획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 통합 반대파 이 전당원 투표 자체를 좀 보이콧하기로 했고요. 이 전당대회도 그 저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배숙, 유성엽, 이상돈, 박주현, 최경환, 장정숙, 윤영일 의원은 어제 그 공동 입장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 통합 찬반과 관련한 그 당대표의 그 재신임을 묻는 이 전당원 투표 안건은 이 당원 위반으로 원천 무효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통합 추진파와 반대파 결국 이 결별 소송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결별로 갈지는 예.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죠? 네, 홍준표 대표의 그 정치적인 명운이 이제 그 오늘 결정이 되죠. 이 대법원은 오늘 그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그 재판에 넘겨져 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그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을 이제 오늘 오후 2시 하게 됩니다. 홍준표 대표는 그 김창석 대법관이, 이완구 전 총리는 그 김재영 대법관이 각각 맡게 돼서 이제 그 재판관이 좀 다른데요. 네, 이 홍 대표는 그 2011년 6월 당시 그 한나라당 그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그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그 윤모 씨를 통해서 불법 정치자금 그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제 그 기소가 됐었죠. 네, 1심에서는 이제 그 1년 6개월의 그 실형과 추징금 그 1억 원이 선고가 됐는데 예. 그러나 그 2심에서는 이 공소 사실이 그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면서 이제 그 무죄를 이제 선고한 바 있죠. 예, 오늘 한번 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다룬 이 오늘의 뉴스 중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 국민의당 말이에요. 이 당내 호남 중진들의 강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가 다음 주에 실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동교동계는 현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국민의당 정대철 상임고문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게 지금 재신임을 거의 받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제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네. 일단 어떻게 잘 이게 먹힐 거라고 보십니까? 정당의 통합을 통해서 외연을 확장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정당이라는 것이 우리 신 박사도 잘 아시지만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 예. 정치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정치 집단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탄핵 찬성 말고는 정치 철학이 많이 다르죠. 그런 정당 간에 인위적으로 통합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당의 큰 차이만 봐도 첫 번째는 바른정당은 무엇보다도 DJ의 햇볕 정책을 공감할 수 없다고 공언하고 있고 그거는 죽어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바른정당의 구성원들은 저는 변하지 않은 보수라고 보여져서 쉽게 말하면 아직도 그 기본적인 틀은 자유한국당 성향 쪽이라고 보여지고 국민의당과의 통합 후 다음 단계로서는 자유한국당과 연계 내지는 연대 통합한다는 것을 공언하고 있거든요. 정병국 의원이라든가 등등 몇 분이.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통합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뭐 본인들은 그런 일 없다고 그러던데요. 자유한국당 통합. 공언을 기자회견에서 다 했는데요. 그래서 자체 기본적으로 그런 일 없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은 보수고 햇볕 정책 그거는 그 유승민 대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뭐 사람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거에 높이 찬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빼고 와라 뭐 이렇게 얘기까지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그런 건 문제가 아니라 이 기본적으로 이게 다른 집단끼리 이게 뭐 표를 좀 먹기 위해서 하다가는 나중에는 결국 무리수가 돼서요. 제대로 되질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많은 의원들이 지금 거의 3분의 2 가까운 의원들이 이거 신중해야 된다. 반대한다. 그런데 이게 소통과 대화와 설득 없이 그냥 덜컹 해갖고요. 예. 혹시 당원들이나 뭐 이런 것 신임 투표로 해서 이게 또 신임 투표하고 붙여놓으니까 안철수 대표를 신임을 안 한다. 이거하고 헷갈린단 말씀입니다. 이게 당원의 합당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신임 투표로 생각해서
안철수 씨를 당에서 내쫓는 거하고 신임하는 거하고 양쪽하고 합당하고 합당 안 하는 거하고 어울려갖고 어느 쪽으로 이게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이슈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헷갈려가지고 뭐 안철수 대표 신임은 하지만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 같은 그렇죠. 경우는 헷갈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적당치 않아 보고 정확지 않습니다. 근데 그 대표님 제가 이 사실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대표나 모두 똑같이 지금 호남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죠? 근데 안철수 대표가 특히 이제 정대철 대표님과 같은 이 당의 상당히 어르신들 동교동의 의견을 좀 찾아와서 설명을 하고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까? 아이고 부끄럽습니다만 그간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언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더니 골목길에서 이렇게 서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니까 선거연대 정도입니다. 통합은 안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한두 달 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고 있고 그 후에 저나 다른 고문들 권노가 고문부에서 한 번도 그 소집이 안 돼서 오늘 그래서 저희 점심 때 저희들끼리 당 고문 회의를 좀 자동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김동철 대표니 박주선 부의장이니 정동영 의원이니 좀 더 오라고 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안 오신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 안철수 대표가 의총에도 안 가고 여기도 안 오네요. 네. 그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게 잘못된 거죠. 의원총회 같은 데도, 당연히 나타나서 정치 지도자로서 당당히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불편한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려는 태도는 그 지도자로서 이렇게 합당해 보이지 못하는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근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거요. 이게 여기서 잘못을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이게 신뢰가 떨어져 갔고요. 네. 대통령 선거에서 그만 안 대표가 국민적 신뢰 내지는 지지 이런 것이 뚝 떨어져서 제 생각입니다만 떨어져서 이거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극단적인 방법으로 뭘 해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시지 않았나 이런 것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좀 해내서 당이 올라가고 그래서 올라가서 지방선거에도 이기고 이래서 성급하게 뭔가 성과를 내려는 성과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이런 것을 추구하시지 않았나 이런 걸 좀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 다 신중하게 당의 깊은 장래를 내다보면서 해야 될 일인데 저 같은 사람들 저나 권 고문이나 몇 분들 이런 거 한테도 한 번도 의논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내지르고 그냥 이렇게 안 따라오면 막말 비슷하게 해놓던데요. 이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글쎄요, 이게 지금 이게 골이 깊어지면 이게 통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당의 미래가 상당히 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 오늘 당 고문회에서도 모여서들 걱정을 하겠고 이걸 자기가 좀 말려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요. 지금 안철수 대표 쪽하고 이 호흡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개혁의 길에 같이 가겠다. 교섭 창구 통해서 즉시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숫자가 문제지 통합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대표님께서. 당헌에 의하면 전당대회 결의를 꼭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전제로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통합수권 대표가 뽑혀서 협상하는 이런 절차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전당대회가 쉽게 이루어지고 거기서 토론이 되고 거기서 의결하고 이상돈 전당대회 의장입니다. 이쪽 극구 반대하는 사람이. 그러고서 그게 전당대회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런지 이게 반당대회가 또 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고요. 저희들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 의하면 그리고
유승민 대표 발언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거기서 쫓겨서 그냥 조금 앞서가는 반응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저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손학규 전 대표의 역할론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손학규 전 대표가 미국에서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저께 뉴스에 나오지. 만나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분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이쪽에서 요구 사항으로 뭐 중도 보수 통합론에 대한 그의 기대가 있다 그러는데 그건 뭐 기대치겠지만 이 통합과의 어떤 연결을 지어서 생각하는 건 아직 그의 의견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근데 많이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면 통합이든 통합에 반대든 간에 네? 나서면은 어떻게 국민의당 사태가 좀 수습될 수 있는 그런 전혀 그렇게 손학규 대표가 지금 나서야 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은 없고 이쪽 의원들이 설득이 돼야 되고 의원들이 설득되는 것이 호남 민심하고 연결이 되고 호남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또 호남 민심 더 뛰어넘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그거 더 떠나서 근원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정당 간의 정치 철학과 정견을 같이 하는 집단인가. 이것이 합하는 것이 일시적인 야합이 아닌가. 이런 것을 다 깊이 생각하고 이게 조금 지나가다 이제 남북 문제가 툭 터져갖고 합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건 대화로 좀 풀어야 된다. 아니다. 이건 전쟁으로 아니면 강경하게 몰아가야 된다. 뭐 이래 갖고 당이 두 쪽으로 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정대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만일에 지금 사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그냥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이렇게 통합을 많이 밀어붙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대철 조정을 대표님. 좀 해줘야죠, 어른들이. 이제 전당대회도 이제 수월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당대회도 쉽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쯤 되면 거의 옛날 반당대회 뭐 물리적으로 서로 소리 지르고 고함 치르고 그래서 전당대회가 쉽게 되질 않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당대회 의장이 이상돈 의장입니다. 그 사람이 적극 반대하는 사람이라 뭐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쉽게 되질 않게끔 좀 물리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어른들이 나서서 조정을 좀 해주는 것이 안 되겠는가. 그래서 고문회의도 좀 열려지고 있는가. 근데 그 안철수 대표가 그런 고문회의의 얘기를 들을 거라고 보세요? 이거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서로 파국으로 가는 거고 그런 경우에 되지도 않으면 만약에 전당대회가 되지 않으면 통합이 불가능합니다. 당헌 당규에 전당대회를 꼭 통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무슨 전당원 투표만 갖고는 자기들이 탈당해 나가기 전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탈당하지 않으려는 기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안 되면 통합하려는 사람들은 저쪽하고 통합하는 사람은 나가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통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내쫓기는 꼴이 되죠. 서로 내쫓기는 꼴을 안 당하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정대철 상임고문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제가 오늘 오프닝과 일부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오후 3시 53분쯤에 충북 제천시의 9층짜리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29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다친 상황입니다. 문제는 화재 당시 건물에 총 몇 명이 있었는지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병원 치료를 받는 환자들 가운데서도 중상자가 많아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한국방지학 회장을 지내셨죠. 공주대학교 정상만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원인 그리고 지금 현재 있어서의 대처의 평가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29명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자꾸 늘어나니까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더라도 정확한 사망자 숫자를 쓰지 못한 신문도 있을 정도로 지금 이 사망자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데 자, 이렇게 참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일단 화재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그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이 건물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필로티 구조에서 2층으로 바로 이제 불이 올라가는 이런 통로 역할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중시설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이런 목욕탕 시설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 때문에 위기 탈출이 가장 어려웠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스티로폼 양쪽에 시멘트를 덧칠을 한 이 단열재로 쓰고 있는 드라이비트가 문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로티 구조와 드라이비트 이 두 개가 다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죠? 네. 이게 그래서 이게 불이 그렇게 순식간에 퍼진 겁니까? 그렇다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통로가 그 밑에 필로티 구조는 넓은 통로로 넓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예. 그것이 이제 바람이 잘 들어온다 좁은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불이 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입이 되고요. 그것이 우리가 의정부 화재 사건 맞습니다. 때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요. 필로티 구조는 사실은 지진 때도 우리가 취약하다는 게 밝혀졌지만 이런 구조가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제 비용 절감 때문에 이 드라이비트란을 계속 써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대형 건물 화재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불이 밑에서 나서 위로 번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위에서 나서 밑으로 번지는 것보다 훨씬 피해가 큽니까? 그렇습니다. 위로 가는 속도가 훨씬 빠른 것이죠. 일단 불이 나면 공기는 아래쪽에서 위로 가게 되고, 그것이 이제, 매연과, 가스가, 하염과 이제 연기가 가는 곳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이 화재가 초기 대응이 늦었다. 이게 물론 소방당국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주차된 차들 때문에 소방차의 진입이 굉장히 늦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런 화재 사고가 날 때 늘 이렇게 보죠.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해서 차들이 막혀가지고 소방차 진입에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모든 건물에 소방차가 들어올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급한 사고가 날 때마다 소방차 진입에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가 되어 오는데도 일이 터지기 전에는 안전을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생각하는 것부터 고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교수님이 보실 때에는 전반적으로 이 화재 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십니까? 사다리차가 이제 고장이 나서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를 동원해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너무나 급박하게 화재가 번진 거 아닙니까? 7분 정도 또는 10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도착은 빨리 했는데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방차 통로에다 주차를 해놓은 자동차 때문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7분에서 10분 정도의 불이 확 퍼졌다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망자 대부분이 2층 사우나 여탕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렇다면 이 지금 사망자들은 미처 화마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질식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곳에서 사실은
위기 탈출의 상황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에서 지금 통로가 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7분 안에 이렇게 대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게 참 정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스프링쿨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언론에.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대로 작동했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정확한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스프링쿨러 또는가 있는지도 지금 정확하게 이제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비상경보 작동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제 확인 절차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그게 있는지도 제대로 모른다라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 이게 원래 정기적으로 좀 이 소방 이쪽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건물들이? 이 건물이 지금 이제 조금 경매 부분도 있고 이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좀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이 보실 때에는 이번 화재가 인재입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안전대책과 부주의로부터 출발하고요. 또 우리가 다중시설에 대해서 화재 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특히 제가 말씀드린 드라이비트와 같은 가연성이 있는 이런 마감재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문제가 돼 왔습니다. 우리 부산 해운대 아파트가 2010년 10월에 일어났을 때도 그랬고 2015년에 의정부 아파트 사재 때도 2015년이었죠. 1월이라고 기억하는데요. 그때도 그랬고 또 세계적으로는 런던 아파트 화재가 2017년에 올해 난 거 아닙니까? 예. 그때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대책이 2015년 이후 이 건물 6층짜리 이상 건물에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그럼 과거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데 대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일단 마감재에 대한 이런 마감재를 사용한 건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약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마감재에 대한 대책, 이 드라이비트 이런 쪽으로는 사실 이거를 좀 철저히 관리를 하고 뭐 바꾸라고 그러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됐어야 되는데 사실상 정부는 손 놓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개선되어야 할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그렇게 못했다라는 것이 이게 참 굉장히 문제인데 이게 근데 그렇게 그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외장재,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쓴 거예요, 소재를. 아무래도 이게 이제 비용 절감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 새로 신 건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강제를 할 수 있는데 이미 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을 가져올 것인가? 우리가 비용 절감을 가져올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미 지어진 드라이비트 소재를 통해서 이미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에 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네. 근데 이게 특별한 관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지금까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교수님께서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이 됐는지 그건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소방점검 나올 때 이런 거 조사 안 해요? 아무리 경매라도 다중이용시설이면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조사를 해서 확인한 네. 후에 아니요. 그렇죠. 제 얘기는 뭐냐면 요것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네. 이 다중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이 건물의 소유주가 경매가 붙여졌더니 건물이 어떻게 됐던 그거와 별개로 소방 점검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이거는 진짜 궁금해서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는 건데,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라이비트 공법 여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특별 관리가 필요하고, 앞으로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짓게 될 건물을, 짓게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그러고 아까 필로티 공법도 이게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필로티 공법 건물이 엄청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왜냐면 밑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그러면 이 필로티 공법으로 이 지어진 건물
건물들 사실은 이게 빌라도 많고 엄청 많잖아요. 이 필로티라는 게 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밑에는 1층은 기둥으로 쭉쭉 돼 있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둥으로 쭉쭉 돼 있고 기둥 사이에 자동차 이렇게 파킹하게 돼 있고 이제 계단 올라가서 2층서부터 되거나 네. 아니면은 그 조금 1층에도 이렇게 반쪽은 기둥만 돼 있고 반쪽은 또 이제 주거 공간이나 공간으로 돼 있는 이런 걸 말하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한 이게 취약성이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미리 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처럼 화재가 났을 때도 그 필로티 이 부분이 이제 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 그래서 주차를 또 시켜두게 되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로티를 통해서 2층, 3층으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것이고, 거기다가 또 주차를 시켜두니까 지금처럼 화재가 났을 때는 이제 차가 터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고, 지진에 있어서도 이 필로티 공법으로 인해서 거기가 가장 취약한 거로 지난번에 포항 지진에서도 나타났었죠. 일단 구조가 완전하지 않다. 빈 공간에 기둥으로서만 지탱을 하니까. 예. 이런 부분에 총체적인 아마 지금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근데 그게 값이 싸게 쉽게 지을 수 있는 건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이게 사실은 일단 지을 때부터 가격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게 자꾸 이런 걸 키우는군요. 맞습니다. 가격을 우리가 줄일 것이냐, 안전을 우리가 우선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소방차 진입로라든지 이런 쪽에 세워 주차해둔 차량에 대해서는 좀 뭐 벌금을 굉장히 높게 매기든지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우리가 좀 안전에 대해서 너무 부주의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거 뭐 대책도 소홀하다고 봅니다. 맡겨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네. 예를 들면 뭐 한 500만 원 정도씩 막 벌금을 막 그렇게 매기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방재학 회장을 지내신 공주대학교 정상만 교수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